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엄마입니다. 얼마 전 딸과 함께 외식을 하고 늦은 저녁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라며 손으로 길 건너편에 있는 노인 한 분을 가리키길래 어두운 길이라 잘 보이지 않아 미간을 찌푸리면서 자세히 바라보니 저와 인연을 끄는 시모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신호 대기 중이라 짧은 순간 보게 된 거지만 시댁과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나와서 저러고 계시는 것 보면 사는 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쩌겠어요.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남은 인생 길바닥에 버려진 폐지라도 주우며 삶을 연명해야죠.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어버린 시모와 그리고 저와 딸의 사연에 대해 올려볼까 합니다. 그동안 시모는 가족 간에도 차별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그때는 시댁 집안이 잘 사는 편이었죠. 저희 집안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만나게 된 건데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 하나를 입점시킬 수 있었고 아침 점심시간이면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러다 저와 남편이 눈이 맞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면서 양가 부모님의 찬성으로 결혼까지 꼴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남편 인성 하나 보고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시부모님은 남편이 평생 결혼을 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준 거였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마음에 저는 많이 부족했었고 사소한 거 하나에도 차별을 많이 당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형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이 꽃길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임신했을 때 형님도 똑같이 임신을 했었고 며칠 차이로 출산을 하게 되면서 시모의 차별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었어요. 저는 첫 아이였지만 형님은 늦둥이를 가진 거였거든요. 많은 나이에 출산을 한 거라 저보다는 형님 쪽에 관심이 더욱더 쏠리게 되었었죠. 몸조리 같은 경우에도 저에겐 한 번도 오지 않으셨고 오로지 형님과 붙어 계셨습니다. 얻어먹을 게 적은 저보다 많은 쪽을 선택하신 건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이 일이 바쁘셨기 때문에 거의 시모가 아이를 봐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용돈도 두둑히 챙겨 가셨고요. 저는 그렇게 해드릴 수 없고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으니 크게 마음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남편이 시댁에 잠시 볼일을 보러 가야 한다는 말에 함께 시댁으로 향했었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단 한 번도 앉을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어요. 얘 둘째야, 이리 좀 와봐라. 내가 지금 하루 종일 애를 봐줘서 그런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수유하는 김에 큰애 아이도 같이 좀 해줘라. 서영이는 배도 크니까 넉넉하게 먹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럼 칭얼거린다. 어머님, 제가 혼자서 둘을 어떻게 먹여요? 유진이 하나 돌봐주는 것도 벅찬데요. 그리고 형님이 만들어두신 모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데워서 먹이면 되잖아요. 제가 양이 많지가 않아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네 하면 되는 거지. 말 참 많아. 시애미가 힘들어서 눈 좀 붙이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이 꼽디? 됐다.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이 애나 열심히 보거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한 개도 없어.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모유도
이제 거의 말라가서 서영이가 먹는 양만큼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형님은 둘째라서 그런지 양도 많으셔서 냉장고에 비축도 해두셨잖아요. 그럼 그거 데워서 제가 조금 있다가 먹일 테니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형님 오시면 그때 깨워드릴게요. 그제서야 시모는 투덜거리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부와 집안 내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제 딸과 형님 딸을 정신없이 돌봐주며 형님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돌아오셨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는 한숨 돌릴 겸 그제서야 소파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들어오셔서는 저를 보며 인상을 쓰고 계시길래 무슨 이유 때문에 화가 나신 건지 알 수가 없어 무슨 할 말이 있으시냐고 물어보자 애는 안 보고 소파에서 천하태평하게 쉬고 있었냐는 어이없는 말을 하시길래 형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전부 다 변명이라면서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황당하고 제가 왜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형님 목소리를 들으셨는지 방에서 걸어 나오셨고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어요. 어머님 방에서 좀 쉬고 계시는 동안 형님 오실 때까지 앉지도 못하고 계속 애들 돌봐줬는데요. 형님 오신 거 보고 그제서야 소파에 앉았는데 그걸 보시곤 오해를 하셔서요. 제가 지금까지 애들은 돌보지도 않고 놀고 있었다고 하시잖아요. 저 너무 억울해요. 어머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서영이 배고플까봐 젖병에 모유되어서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지금까지 계속 놀아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형님은 뭐하다 오셨길래 이렇게 늦으신 건데요? 됐다. 그만들 해라. 큰 문제 없었으면 된 거지. 둘이서 오래간만에 외식은 잘하다 왔고 이제 스트레스 좀 풀리는 것 같아. 그래도 어머님이 서영이 돌봐주셔서 오래간만에 이랑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봤는걸요. 그리고 이거 어머님 선물이에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어머님 고생하셨을 것 같아 기분 좀 풀어드리려고 하나 준비해봤어요. 마음에 드세요? 그래도 그거 한정판이라고 하던데요. 쉽게 구하지 못하는 거래요. 애는 제가 혼자 다 봤는데 정작 형님은 저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려는 듯 고가의 선물을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오래간만에 외출하는 것도 힘들었다며 저에게 과일 좀 꺼내오라고 다짜고짜 명령까지 하시는데 거기에 시모도 거들면서 저보고 쳐대라 많이 서툴다는 말까지 얹어주셨습니다.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저는 시부와 함께 땀 흘리며 내부 공사하는 남편에게 언제까지 시댁에 있을 거냐고 눈짓으로 신호를 줬고 남편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챘는지 시부와 마무리를 하자며 장갑을 벗은 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주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저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고 조용히 얘기했어요. 남편도 많이 지쳐 있었는지 그렇게 하자고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 먼저 들어가겠다며 얘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저와 했던 대화를 까먹은 것도 아닐 텐데 아예 자리 깔고 앉아 아주버님과 웃으면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과일을 내어주고 칭얼거리는 제 딸은 품에 안은 뒤 재우려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도 저와 몇 번이고 눈이 마주쳤지만
남편은 주방에서 했던 대화를 잊은 게 아닌 무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큰 소리 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저를 우선순위로 생각했었던 남편이었는데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그날은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네요. 그렇게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에도 저희는 한마디도 섞지 않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에게 왜 그런 행동을 보였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었고 갑자기 형님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부모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나봐. 마누라 하나 잘 들어와서 형은 인생이 꽃길인데 나는 맨날 뒤처리나 해야 하고 돈만 찔러주면 엄마는 입이 찢어져서는 형수님한테 엄청 잘하는데 그런 모습이 엄청 부럽더라고. 내가 만약 형수님보다 더 잘 사는 집안에 며느리감을 데려왔었다면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당신을 보고 있는데 내가 결혼을 실수한 것 같아 눈치 보이고 안 좋은 말 들어서 우리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한다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럴 거면 당신도 형수처럼 잘 사는 집안으로 만들면 되잖아. 그럼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우리를 왜 무시하겠어? 그만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카페에서 커피 팔 때 눈웃음만 치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 지금 생각해보면 여자나 남자나 능력이 뒷받침돼야 큰 소리 칠 수 있다니까. 내가 아까 정말 한심했던 게 나에게도 뭐라도 좀 떨어질까봐 형수한테 비 맞춰주고 있는 내가 참 한심스럽더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리 형은 맨날 놀고 먹기만 하면서 부모님 돈만 뜯어갔었는데 저렇게 인생이 바뀌었잖아. 나는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도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이 정말 꼬여버렸고 그런 내 삶이 불만이어서 아까 당신 말 듣지 않은 거야.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뭐 좋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 나도 당신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날 수 있었다고. 그리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내가 먼저 눈웃음 친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먼저 접근했잖아. 그래서 전화번호 준 거 아니야? 남편은 더 이상 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거실에 저와 자고 있는 딸을 그대로 남겨둔 채 방문을 닫아 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깊은 잠에 들지 않은 제 딸이 또 깰까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애만 아니면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은 들었던 것 같아요. 시댁 집안과 형님이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게 너무 화가 났지만 어디에다 분출을 하지 못해 숨이 턱턱 막혔고 결국 서러워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흐느끼고 있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저에게 다가와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게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는 더 이상 예전의 관계가 되지 못했었어요. 그냥 서로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것만 하고 지냈었죠. 시모는 형님과 저와의 차별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런 행동들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해 왔습니다. 그렇게 제 딸 유진이에게 차마 아빠와 이혼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 제가 무조건 참았어요.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도 인간이라서 그런지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더라고요. 잠시 이리 좀 와봐라. 네가 좀 해결해줘야 할 게 생겼다. 지금 남자들 전부 낚시하러 갔잖냐? 당장 화장실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서 방법을 물어봤는데 막내 아들 호영이가 예전에 막힌 변기 네가 뚫은 적이 있었다며? 큰애가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막혔다고 지금 많이 난처해 하는 것 같더라. 둘째 네가 후딱 가서 시원하게 뚫어봐라. 네? 지금 형님이 볼일 본 걸 저보고 뚫으라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제가 왜 형님이 저지른 걸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럼 저대로 계속 놔둬. 이번에 내부 공사 때문에 화장실 한 개밖에 못 쓰고 있잖아. 변기 뚫어주는 업체도 지금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호영이에게 전화해보니까 오늘까지 낚시하고 내일 아침에 올라온다고 하더라. 그때까지 참을 수 없잖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뚫어본 적 없어요.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 업체 부른 거였다고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시애미가 하란 말이야? 이런 걸 내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들어가서 시도라도 좀 해보거라. 시모는 싫다는데도 저를 화장실로 밀어 넣더니 옷걸이 하나 건네준 뒤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다 형님이 싸고 막힌 변기 뒤처리까지 해줘야 한다는 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못하겠다며 문을 열려 했는데 밖에서 시모가 문을 꽉 잡고 있길래 있는 힘껏 문고리를 잡고 당겼어요. 그런데 시모가 문고리를 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면서 문이 열림과 동시에 저는 뒤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막힌 변기에 엉덩이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난리가 나게 되었죠. 시모는 경악을 했고 비명소리에 달려온 형님은 변기에 빠진 저를 보며 밖에서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제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도 난감했는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튈까봐 거리를 유지하셨죠. 결국 형님이 옷을 건네주셔서 샤워를 한 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나오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형님과 시모가 서영이와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봐도 제 딸 유진이가 안 보이길래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전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유진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집안 곳곳을 수색했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유진이를 찾기 위해 난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형님도 많이 당황했는지 유진이를 찾는데 도와주었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실 창문이 살짝 열려있길래 급하게 밖으로 나가보니 유진이가 분수정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며 급하게 물에서 꺼내 들어 다친 곳은 없는지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어요. 유진이도 많이 놀랐는지 그제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을 꽤 많이 먹은 것 같아 일단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어요. 정말 다행이었던 건 크게 다친 곳은 없었고 그제서야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과 시모도 놀랐는지 병원까지 쫓아왔지만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결국 형님과 시모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게 되었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받지 않았어요.
남편은 애를 키우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거라며 그냥 넘어가라고 설득시키길래 얼굴에 손을 올려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딸이 하마터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자기가 왜 맞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만 더 하면 이혼할 줄 알아? 어떻게 유진이 아빠가 돼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물에 빠질 수도 있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지? 당신은 낚시하러 갔으니까 뭘 알겠어. 나보고 형님 때문에 막힌 변기를 뚫으라고 했다가 미끄러져서 유진이를 볼 수 없었다고 얘기했지? 뒤처리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형님 딸만 이뻐하고 내 딸 유진이는 어디로 갔는지 신경도 쓰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해하라고? 만약 내가 형님이나 어머님이었으면 미안해서라도 유진이 돌봐주고 있었을 거라고. 태어났을 때부터 제대로 사랑받으면서 자란 것도 아니고 온갖 차별은 다 받아왔는데 나보고 어디까지 더 참으라는 거야? 한 번만 더 이해하라는 말 꺼내면 2번 다시 유진이랑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 막내 며느리면 원래 굳은 일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는 게 맞아?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의 분위기가 얼마나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래,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각자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네. 당신이 원하는 게 이혼이면 당장 해줄게. 내가 뭐 겁날 줄 알아? 가진 것도 지뿔 없으면서 이혼하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당신은 언제까지나 시궁창 인생이라고. 나도 괜찮은 여자 만나서 남편 대접받으며 살아야겠다. 내일 당장 도장 찍으러 가자고. 남편은 기회를 잡은 사람처럼 이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흥분을 하더니 다음날 무조건 도장 찍으러 가자며 쉬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원하는 건 이혼이었습니다. 그날 한 공간에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유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부모님은 저와 남편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에 존중을 해주셨어요.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았고 2번 다시 시댁 식구의 얼굴을 안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도장 찍으러 가자는 문자였어요. 저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 장소로 나갔죠. 그런데 남편 옆에 시모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길래 뭐 하는 건가 싶어 이혼하는 데까지 왜 오셨냐고 하니까 갑자기 유진이를 자기가 데려가겠다며 양육권을 시댁에 넘기길 원하셨습니다. 갑자기 돌변한 시댁 식구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가 내 아들과 이혼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아들 인생 어떻게 포상해 줄 건데? 너는 유진이 하나 보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아들은 이제 손자리도 안 들어올 나이인데 손해보는 장사를 왜 우리가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도 생기는데 그럼 우리가 손해보는 건 당연하잖아. 가진 것 없이 빈몸으로 들어와 놓고 유진이를 앞세워 돈까지 팔할 거잖아. 양육비 명목하에 돈 뜯어내려는 거 아니냐고. 내가 너 잘 되는 꼴을 볼 수는 없지. 그런 거 바라지 않을 테니 유진이만 데려갈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만 나이 먹었어요? 저도 똑같이 늙었다고요. 더 이상 이 꼴 저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완전히 마음을 접은 상태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내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유진이는 내 품에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경제적인 능력도 내가 훨씬 좋잖아.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커피 팔면서 웃음도 팔게? 그걸 유진이가 보고 잘하면 많은 걸 배우겠다. 소송을 걸어봤자 우리가 유리한 거 알지?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할 비용은 있고 뜯어지게 가난한 당신 집안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형수님이 그러셨어. 우리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게 뒤에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겠다고. 사람은 말이야,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는 거야. 유진이 때문에 고생 꽤나 하게 생겼네. 어차피 당신도 포기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누가 피 보는지 궁금한걸? 시댁 식구들은 유진이를 무기로 삼고 있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혼 도장을 찍지 못했고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니 소송을 하게 될 시 꽤 많은 비용이 든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경제 능력이 없는 저보다 남편에게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며 난감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렸고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결국 형님이 돈으로 밀어붙이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유진이와 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을 수 없었고 남편과는 별거를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오래가지 못했었어요. 모든 걸 뒤에서 시모와 형님이 남편을 조종하면서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네요. 참 가지가지한다. 별거? 너 지금 제정신이야? 부부 사이에 무슨 별거야? 내 앞에서 시위하는 거니? 결혼했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지붕 아래 살아야 한다는 거 몰라? 네가 집안 살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해야 되는 건데? 집안 꼴 좀 봐라. 이게 퇴지울이지 사람 사는 집이야? 당장 정리하고 둘이 살아. 알겠어? 고개 빳빳이 들고 얼굴 붉혀봤자 소용없어. 내가 호영이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먼저 별거 하자고 했다며. 그래서 큰애가 소개해준 변호사랑 대화를 좀 해봤거든. 이건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하더라. 네가 일방적으로 별거를 하게 되면서 불안정해진 가정 환경과 그걸 지켜봐야 할 유진이의 정신적으로 받게 될 충격들은 전적으로 둘째 너한테 잘못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손가락 까딱하는 순간 너는 모든 걸 다 주고 떠나야 될 거야. 그러니 앞으로 처신 잘하는 게 좋을걸.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모가 남편 집에 부른 이유는 집안 살림을 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이면 무조건 따라와서 수발을 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어버리게 되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 유진이와 함께 살아가려면 시간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묵묵히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며 살아갔어요. 정말 독한 마음을 품고 기회가 올 때까지 참았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했던 인터넷 사업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벌어진 상태라 남편도 모든 걸 알게 되었죠. 그런데 자세하게 물어보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해봤자 얼마나 가겠냐는 무시만 돌아왔었고 그런 자극들이 저에겐 더 일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부르면 가고 시키는 거 묵묵히 다 하면서 조금씩 힘을 키워나갔어요. 형님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목표한 건 법정에 섰을 때
유진이를 데리고 올 정도의 능력을 만드는 거였죠. 그렇게 유진이가 8살이 되던 때 시모가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꽤 많은 사람들이 형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알고 보니 형님 딸 서영이를 위한 입학 축하 파티였습니다. 제 딸 유진이도 똑같이 입학하는데 플래카드는 형님 딸만을 위한 축하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 그걸 보는데 정말 속이 끓더라고요. 그래도 꾹꾹 눌러 참으면서 표정 관리하며 시모가 시키는 걸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 딸을 위한 축하 파티가 진행이 되고 있던 도중 유진이가 맛있는 음식을 정신없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며 부르더라고요. 또 뭘 하려고 부르시는 건지 예민해진 상태에서 시모를 쳐다보고 있는데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내밀었고 그걸 유진이에게 주면서 입학 선물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처음으로 준 선물이라 기뻐하고 있는 얼굴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8살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쁨을 받아본 적 없었던 유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한테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괜히 눈물이 흐르려 하던 그때 형님 딸 서영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곤 포장된 작은 물건 하나를 건넸는데 그걸 건네받은 서영이는 형님에게 전달해 주었고 형님이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 안에 내용물은 다름 아닌 통장이었어요. 서영이 입학 선물이다. 알아서 부족함 없이 키우겠지만 웬만한 건 다 있을 것 같아. 그동안 서영이 입학할 때 주려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거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그걸로 사라고. 8살 되었으니 800만 원 넣어뒀다. 내가 그동안 큰애한테 받은 거에 비하면 많이 적은 거지만 그래도 시엠이 마음이니 나중에 서영이 필요한데 보태줘라. 그리고 둘째 너는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잖아. 몸으로 때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도 한 식구라 모른 척 하는 것도 마음에 쓰여. 네가 그동안 나에게 노력한 정도만큼을 생각해서 유진이한테 선물해 준 거니? 그것도 고맙게 받거라. 그것도 생각보다 비싼 거야. 8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좀 더 싼 걸 살까 하다가 그래도 첫 입학이니 인심 한번 써봤다. 이 정도도 감지덕지 해야지.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를 더 이상 억누르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를 800원짜리 노트 한 권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는 거에 이성을 잃게 되었죠.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는데 유진이가 떼를 쓰며 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준 노트를 가져가겠다는 거였고 따로 사주겠다 했지만 그게 마음에 든다며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유진이에게 공책을 지어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와 꾸준히 상담해 왔었고 유진이를 키울 충분한 재정적 능력도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둔 뒤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고 저희는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형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었고 이름 좀 날리는 변호사를 선임해 공방이 시작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저에게 조금씩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1년의 긴 소송을 하게 되면서 제가 계획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웃으면서 노트에다 그림을 그리며 부끄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딸의 노트를 본 순간 엄청난 증거가 담겨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 유진이가 목욕했던 걸 물어보자 말도 안 되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어 녹음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노트에 그린 그림을 가지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날이 설날이라 모두가 모여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열었는데 모두가 웃고 떠들며 행복한 표정으로 명절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제가 나타나면서 모두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오래 머물러봤자 좋을 것 하나 없을 것 같아 유진이가 들고 있는 노트를 펼쳐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이는 노트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그걸 듣고 있던 형님이 아주버님의 얼굴에 손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애들은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그리고 여기 유진이가 봤던 녹음된 내용이에요. 아주버님 그렇게 안 봤는데 다른 주머니 차고 계셨더라고요.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봐요. 이런 집안에서 정상적인 자식이 나오는 게 우습죠. 애는 잘 크고 있고요. 이제 막 태어난 것 같던데. 그것도 아들이라 마음이 갔었나 봐요. 그래도 그렇지. 길거리에서 너무 심하게 애정행각을 하셨다. 유진이가 그걸 다 보고 있었나 봐요. 부끄러워서 집으로 도망쳤다고 하던데. 그 여자는 잘 지내고 있어요? 명절인데 여기에서 이러고 있으면 되게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형님도 참 둔하셔. 자기 남자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그것 하나 모르고 있었다니. 저는 할 말 다 했으니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아, 그리고 명절 끝나고 재판이 어떻게 바뀔지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저는 형님을 도와드린 거나 다름없는데 이대로 모른 척 하시진 않겠죠? 그럼 법정에서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제가 시댁에서 나가려고 등을 돌리려는 순간 형님은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수며 어떤 여자냐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죠. 결국 아주버님이 살려달라고 형님의 발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부모와 남편은 경악을 했고 아주버님 입에서는 형님과 이혼해달라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걸 확인한 뒤 유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재판은 뒤집어지고 말았어요. 형님이 손을 뗀 순간부터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제서야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며느리는 저뿐이라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태였고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면서 많은 위자료를 청구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과 바람났던 여자는 술집에서 눈 맞은 사이였고 시댁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그동안 아주버님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 남편에게 입이 닳도록 들었었는데 역시나 결혼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육아를 하며 개차반같이 살다가 서로의 불만 때문에 몸싸움이 벌어졌는지 아주버님이 술을 마시고 남편을 차로 들이받았다고 하네요. 꽤 큰 후유증이 남아버린 상태라 회사도 그만두게 되면서 결국 집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형님과 인연이 끝나게 된 이후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시댁 집안은 벌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이후부터 시댁 식구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가 손을 벌리는 걸 알게 된 이후 부모님 집도 이사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모가 폐지 줍는 걸 보게 되었네요. 사람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모든 걸 직접 보게 되었죠. 그 사람들 평생 자신이 한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유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축복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 신청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저로 인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